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산업화 시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 활동과 작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설 노새 두 마리의 배경이 되는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크게 자본주의, 모더니즘, 개인주의를 꼽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현재도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자본주의 먼저 봅시다. 자본주의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보다 자본이 우선이 되는 사회, 자본이 중요한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5만원짜리 지폐하고 5만원짜리 장난감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우리는 다 5만원짜리 지폐를 고릅니다. 왜요? 5만원짜리 지폐로는 원하면 이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는데 이 장난감으로는 다른 걸 못 사잖아요. 물론 가능은 해요. 이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돈은 어때요? 가치가 동등하다면 그 어떤 물건과도 그 누구와도 거래가 가능해요. 이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아직 잘 모르는 꼬마아이는 뭘 고를까요? 이 꼬마애는 5만원짜리 지폐가 뭔지도 모릅니다. 얘한테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당연히 장난감을 고릅니다. 바보 같죠? 근데 무인도에선 어떨까요? 5만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생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물입니다. 아마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물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이 돈이 갖는 힘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무언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지폐를 고르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 믿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돈을 믿도록 만들어야 해요. 사실 돈을 믿도록 만드는 건 쉬워요.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지폐를 만들고 이것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돼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던 사람들도 이게 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물물 교환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폐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종이의 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한테 심부름 시켰을 거예요. 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랑 물건이랑 바꿀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본주의는 학습이 됩니다. 언제까지? 돈과 솜사탕 중에 돈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은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솜사탕 하나에 아저씨를 따라가요. 자기 몸값이 2억인 줄은 모르고. 자본주의를 아는 애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저씨, 솜사탕으로 되겠어요? 저희 엄마한테 얼마 부르실 거예요? 2억이요? 그럼 1억은 주셔야 제가 따라가지 않을까요? 예? 문제는 이게 학습을 넘어 거의 종교처럼 완전히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 자본주의를 세속화된 종교라고 표현했는데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완전히 신의 존재를 믿고 있듯이 돈의 힘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공기처럼 자본주의 사상을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몰라요. 그래서 언제 알게 되느냐?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어떤 불경한 짓을 해야 알게 돼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십자가로 못을 박는다거나 절에서 목불을 태워 쨘다거나 난리가 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서 5만원짜리 꺼내서 태워보세요. 태울 수 있어요? 십자가나 불상을 태우는 것처럼 경악스럽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종이에서 종이 이상의 것을 보죠. 그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십자 모양의 막대기에서 지저스를 보고 나무에서 부처를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얼굴이 신용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돈이 지금 없다고 하면 외상을 하든지 그냥 장부에 달아놓으면 물건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외상은 무슨 외상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양심보다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힌 그 종이를 더 믿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만을 믿으라고 구조적으로 짜 만든 거죠. 그렇게 인간을 쪼개놓는 것이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개인주의로 이어집니다. 산업화 시대 특징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도시가 생기면서 개인이 생겼어요. 예? 개인이 생겼다고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의 누구, 어느 집안의 누구 이렇게 집단에 철저히 소속되어 있었고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영혼과 자유? 그런 거 없었어요. 공동체 질서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만 기능했고 존재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옛날에 결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서로 눈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집안에서 그냥 시켰어요. 선택권 없어요. 아버지들끼리 바둑 두다가 결정 나요. 얼굴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집안끼리 어렸을 때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자유가 없는데 다른 것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도시가 생기면서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탈피해 한 개인으로서, 한 노동자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가족으로부터 빼낸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시키려고 해도 그 집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집안에서 반대하면 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노동자 수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로 개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요? 박정희 때 새마을 운동 있죠? 농촌 개발해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운동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아닙니다. 개인,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에요. 농지를 개발하고 기계화하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겠죠? 농촌에 노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구로공단이나 구미공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촌에 할 일이 없으니 도시로 가서 공장에 취업하는 거죠. 그렇게 농촌의 가족으로부터 개인을 빼내오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이 탄생합니다. 도시로 올라온 개인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익명 속에서 지냅니다. 편하기도 해요.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자유롭죠. 하지만 또 외롭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정이 넘치던 마을 사람들이 그리워져요. 군중 속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남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자유롭지만 외로운. 모더니즘으로 갑니다. 산업화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이죠. 모던은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모던하다는 말은 새로운 느낌, 그래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더니즘은 새로움주의, 새로운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더니즘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언제 물건을 살까요? 요즘 핸드폰을 고장나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옷도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옷에 빵꾸가 나야 옷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사용성을 기준으로 사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아서 낡아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공장을 돌려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옷에 구멍이 날 때까지 입고 핸드폰이 반으로 빠개져야지만 산다면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가 없겠죠?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 또 사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이 모더니즘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옷, 신제품이 멋지고 세련되게 보이는 이유는 광고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느끼지 못할 만큼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일 뿐이고 과거에 유행했던 것의 디테일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걸 오버해서 혁신이네 뭐네 세련된 스타일이네 뭐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마케팅이죠. 사실 우리 그렇게 물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집에 물건이 많아졌을까요? 정확하게는 당한 겁니다. 은근하게 조종당한 거예요. 자본주의 초창기에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최신 트렌드의 서양 옷을 입고 최신의 기술, 최신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트렌드세터, 얼리 어답터들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트렌드와 신기술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젊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어려도 늙을 수 있고 늙어도 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늙냐면요. 유행과 신기술을 이제 못 따라가겠으면 늙은 거예요. 잘 따라가시나요? 벌써 못 따라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틀딱임
아무튼 우리 사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좀 거대한 흐름이 좀 잡히시나요? 좀 더 분명하게 산업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도시를 잘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면 우리 학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전학을 가보면 알아요. 아,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였구나 하고.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잘 몰라요. 나와서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골과 도시를 비교해 보면서 도시를 이해해 봅시다.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편의점입니다. 시골엔 구멍가게가 있죠. 편의점과 구멍가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시골에서는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얼굴이 곧 신용이에요. 물론 간혹가다 떼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외상을 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엄마 친구거나 친구 엄마거나 이모 친구인데 안 갚을 수 있겠어요? 담배는 못 사요. 편의점에서는 가능하죠. 편의점 주인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신분증 잘 위조해서 살 수 있잖아요. 시골에선요? 그랬다간 뒤지게 혼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그리고 바로 부모님 귀에 들어가요. 사생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CCTV예요. 또 편의점에서는 예의를 차리지만 구멍가게에선 바로 반말하죠. 딘동아 왔냐? 아빠가 또 술 사오라디? 이렇게 편의점에서 알바생들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물론 그 친절은 정확하게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불할 돈에게 하는 거지만 말이죠. 돈 없는 거지에게는 알바생도 친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처럼 시골은 정이 넘치지만 대신 사생활이 없어요. 몰래 연애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소문이 돌아요. 마실이라고 아세요?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옆집 놀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디서 본 얘기, 어디서 들은 얘기,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죠. 서로 잘 아는 만큼 더 잘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속박을 느끼게 하죠. 반면 도시는 자유로워요. 길을 걸어가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무관심하죠.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모르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 대신 외로워요. 어제 여자친구와 이별했어요. 그걸 편의점 알바생에게 털어놓을 수 있나요? 그랬다가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근데 엄마 친구인 구멍가게 아주머니한테는 할 수 있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도시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비인간적, 비인격적 관계예요. 무관계라고 봐야겠죠. 편의점 알바생하고 나는 그런 관계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을 원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회사는 어떨까요? 정확하게 규정 내에서 각자의 역할로 서로 관계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실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냉담해요.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도시에서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무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도시인들이 친구나 애인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 가족의 따뜻함 이런 것들에 대한 낭만과 환상이 있어요. 냉담한 도시인들에게 지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도시에도 시골이 있습니다. 가족. 가족은 도시의 논리대로 움직이기보다 시골적 논리로 움직여요.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간섭하고 침해하죠. 친하고 가깝다는 것은 간섭할 권리도 갖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다고 하죠. 가족은 시골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독립한 친구가 부러워요. 근데 막상 독립을 하면 또 가족이 그리워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시골과 도시, 모순된 두 가지를 다 갈망하는. 도시와 시골은 살인사건의 모습도 참 다릅니다. 시골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하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 누가 범인인지 단번에 압니다. 시골에서의 살인은 평소 어떤 원한 관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누구랑 누가 친하고 누구랑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러니 바로 범인을 아는 거죠. 그리고 티가 확 나요. 갑자기 김서방이 사라진다거나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요, 범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집에서 나와서 만나는 10번째 사람을 죽인다고 해볼게요. 저 잡을 수 있을까요? 힘들걸요? 저랑 관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용의자로 뽑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리소설은 도시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묻지마 범죄가 유행이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빛이 싫어서 죽였대요. 이건 정말 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을 조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어야 편하지, 아는 얼굴이면 중간에 놓을걸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공포영화에는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죠?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에 남아서 괴롭히는 존재. 예를 들어 억울하게 시댁의 미움을 사서 온갖 구박과 차별을 받다가 죽어서 귀신으로 돌아와 그 시어머니를 막 괴롭히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런 식이었어요. 옛날 공포영화의 귀신들은 처녀 귀신 형태로 주로 나왔죠. 굉장히 시골적이지 않나요? 부모님의 원수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 이런 이유로 귀신이 되어 복수하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좀비물이 뜹니다. 좀비가 무슨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무나요? 아니죠. 그냥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죠. 마치 묻지마 살인범처럼. 굉장히 도시적이에요. 이제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그것이 영화와 같은 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번엔 도시와 시골의 사랑을 봅시다. 지금처럼 막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은 최근 들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에도 소유권 개념이 적용된 거예요. 게다가 무관계한 사람들 속에서 도시인들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된 그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받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전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인간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물론 애절한 사랑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소유 개념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지금의 사랑보다는 존경심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딱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경제체제 하나가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자라고 길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독특한 것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산업화 시대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공장이 많아지고 기계화됩니다. 농기계들도 보급되면서 농촌에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일자리를 찾으러.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구로공단 같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가 지금 자기가 뭘 만드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이걸 소외라고 해요.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현상. 자신의 삶의 뿌리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뿌리 뽑힌 자들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생산 과정에 전부 내가 참여했어요. 예전에 구두를 만드는 장인은 소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땀 한 땀 꿰매 구두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자기 작품이죠. 근데 산업화 시대에 운동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운동화 끈 구멍 뚫는 일만 계속해요. 속도는 빠르겠죠. 근데 이 운동화가 완성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구멍만 뚫었는데? 이게 엄청난 무력감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 장인은 신발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신발을 누가 만든 것인지. 인정도 해줘요. 그 사람이 만든 신발은 정말 짱짱해. 돈도 돈이지만 이런 보람이 사람을 살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의 노동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무슨 사물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돈은 많이 받겠지만 존재의 뿌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런 소외 현상을 가져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일정량의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돈을 댄 자본가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쉽게 큰 돈을 법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로 인해 각박해지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제 산업화 시대가 좀 정리가 됐을까요? 산업화 시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노새 두 마리를 읽어보세요. 그럼 좀 이런 시대상들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정말 이 5가지의 특징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꼭 다시 읽어보세요. 59쪽 학습활동으로 갑니다. 2-1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오죠. 마차, 연탄,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통행금지, 삼륜차, 노새 등. 이것도 벌써 먼 옛날 같죠?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배경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리고 100년 뒤에 누군가가 그 소설을 읽는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소중한 겁니다. 그 시대가 품고 있는 것들을 잘 간직했다가 보여주니까요. 역사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소설에선 느낄 수 있어요. 소설이 주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1번에서 찾은 소재가 구동네와 새동네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정리해보자. 연탄 소비량에도 차이가 큽니다. 구동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는데 새동네 사람들은 여유있게 많이 사놓습니다. 집도 구동네는 대부분 허름한 판잣집이지만 새동네에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문화주택, 슬래브집이 많아요. 노새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죠.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싫어해요. 맨날 보는 거라 신기하지도 않고 더럽고 냄새나니까 싫죠. 근데 새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해요. 마치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을 본 아이처럼 관심을 보입니다. 2-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삶의 모습을 추측해보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소외의 개념과 앞에서 말했던 자본주의가 낳은 소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소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렇게 쓰는 소외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좀 겉돌고 따돌려지는, 그래서 외로운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자본주의가 낳은 소외는 수단화, 부품화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물로서 어떤 존재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3-1번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아버지가 마지막에 집을 나갈 때 마치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았대요. 그럼 왜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지 아시겠죠? 한 마리는 진짜 노새, 한 마리는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3-2번 다음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노새의 의미를 말해보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하면서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요. 그럼 노새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곧 사라질 존재를 의미하겠죠. 더 확장한다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까지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1번 다음 장면에 담긴 인물의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먼저 아버지네요. 주인공 아버지는 어떤 사람 같아요?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좋게 보면 우직하고 소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꽉 막힌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인 것 같아요. 노새만 고집하니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꽤나 멋지기도 했어요. 주인공인 나는 어떤 사람 같나요? 굉장히 순하고 착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고 의미 부여도 하고 있어요. 또한 아버지를 포함해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미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오늘은 산업화 시대의 특징, 그리고 학습활동 정리하면서 노새 두 마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배웠던 산업화 시대의 특징을 잘 숙지하고 그것에 비추어 작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주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